다이애나 다이엘로는 1959년 로스앤젤레스 터스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이애나가 19세가 되던 해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다이애나의 테이블로 다가와 같이 술을 마시자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케빈 그린이라는 남자가 나타나 술 취한 남자를 쫓아버렸고 다이애나는 그의 용감한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밥 한 번 사겠다고 말하며 연락처를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다이애나와 케빈은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연인으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당시 케빈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에 다이애나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이애나는 임신하게 되었고 케빈의 이혼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자마자 두 사람은 즉시 결혼한 후 태어날 아기를 위해 터스틴의 주택단지로 이사했습니다. 케빈은 해병대에서 헬리콥터 정비사로 근무했고 다이애나는 어머니와 함께 의류 공장에서 일하다가 출산 준비를 위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1979년 9월 말 임신 9개월 반에 접어든 다이애나는 언제 출산할지 몰라 긴장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9월 30일 부부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영화를 보고 있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는 부담감 때문인지 그들은 요즘 부부싸움을 자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케빈은 계속되는 말다툼을 피하고 머리도 식힐 겸 인근 패스트푸드점으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약 40분 후 지역 경찰서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케빈이었고 그는 누군가 아내를 총으로 쏘았다고 말하며 빨리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경찰은 부부의 침실에서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된 다이애나를 발견했습니다. 다이애나는 겨우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신속히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조심스럽게 다이애나를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처음에는 총상으로 보였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녀의 부상은 총상이 아니라 둔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케빈은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가려고 구급차에 오르려 했으나 경찰은 그를 저지하며 사건 경위를 물었습니다. 케빈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와 말다툼을 한 후 기분을 식히기 위해 햄버거를 사러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2시경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던 케빈은 뒷문이 열려있는 미니밴 옆에서 흑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시간에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남성의 모습이 다소 수상해 보였지만 케빈은 곧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에 갔지만 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좀 더 멀리 있는 같은 체인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햄버거를 사서 2시 40분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확인한 케빈은 서둘러 침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서 피투성이가 된 다이애나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놀란 그는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케빈의 진술은 여러 의문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밤중에 굳이 햄버거를 사러 나갔다는 점, 그리고 집 주변에 다른 패스트푸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곳까지 가서 외출 시간이 40분이나 걸렸다는 점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패스트푸드 봉투를 확인한 결과 음식은 여전히 따뜻했고 영수증에는 가게 주소와 구매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케빈에게 혈액 샘플을 받은 후 그가 병원에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당시 DNA 분석 기술은 아직 많이 미흡했지만 전문가들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체액과 케빈의 혈액형을 비교할 수는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다이애나는 하체가 벗겨진 채 발견되었고 그녀의 몸에서는 정액의 흔적이 검출되었으므로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케빈은 그날 밤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범인의 생물학적 샘플을 활용할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병원에 도착한 다이애나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몇 시간 동안 그녀와 태아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이애나와 케빈의 가족들은 밤새 병원에서 두 사람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침이 되자 태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료진은 다이애나의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으나 그녀가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태아가 사망한 후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지역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케빈이 알리바이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직전에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외출한 점, 그리고 한밤중에 집 근처에서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는 그의 진술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기에 경찰은 여러 용의자를 염두에 두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1년 전부터 터스틴의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의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12월 신원미상의 범인이 어느 집에 침입해 17세 여성을 둔기로 가격한 후 성폭행을 저질렀고 그 여성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4개월 후에도 21세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공격당해 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1979년에는 몇 개월 차이로 범죄가 연속해서 일어났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범인을 베드룸 배셔라고 불렀습니다. 경찰은 다이애나의 사건도 베드룸 배셔의 짓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베드룸 배셔가 조만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예상했고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여성들은 보호장비를 구입하고 호신술 강습에 등록하거나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지내며 스스로를 지키려 했고 경찰은 밤마다 거리를 순찰하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형사들이 사건과 관련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이웃 몇몇은 사건 발생 시각에 어두운 머리색의 백인 남성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인상착의만으로는 수사가 진전되지 않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다이애나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고 사건에 대한 기억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부모님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다이애나의 뇌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 그녀의 정신 연령은 6세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다이애나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케빈은 군기지에서 계속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다이애나는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같은 방식의 살인사건은 계속 일어났고 2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시간이 흐를수록 다이애나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고 일상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이 2달이 돼가던 어느 날 물리치료 중 치료사가 아직도 범인이 기억나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다이애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마침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결혼 반지를 가리키며 확신에 찬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사는 남편이 범인이냐고 물었고 다이애나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다이애나 어머니는 이 사실을 경찰에 즉시 알렸습니다. 사실 일부 수사관들 사이에서 케빈이 바로 그 연쇄 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케빈은 연쇄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몇몇 목격자들이 증언한 어두운 머리색의 백인 남성이라는 인상착의와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케빈이 아내를 죽이기 위해 연쇄살인범의 범행 수법을 모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당장 케빈을 체포한다면
그가 다른 범행과 연관되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으며, 또한 케빈이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형사들은 다이애나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케빈을 철저히 감시하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빈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케빈과 다이애나의 관계가 불안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 또한 그들의 다투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케빈은 다이애나가 임신 후 자신과의 잠자리를 거부한다며 불평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케빈은 자신과 다이애나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고 진술했었습니다. 한편 케빈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으며 출퇴근을 반복할 뿐 의심스러운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실험실 감식 결과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의 정액 외에도 다이애나의 손톱 밑에서 피부 조직과 혈흔이 검출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혈흔의 혈액형을 분석한 결과 이는 케빈의 혈액형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케빈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던 경찰은 사건 당일에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추정했습니다. 영수증의 시간과 점원의 증언이 확실했기 때문에 케빈은 실제로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가 집을 나서기 전 이미 다이애나를 공격했고, 다이애나가 쓰러지자 당황한 그는 서둘러 패스트푸드점으로 가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다이애나가 부부관계를 거부한 것을 사건의 범행 동기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다이애나를 다시 불러 조사했으며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케빈이 확실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케빈이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같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케빈이 다이애나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케빈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데 10개월이 걸렸으며 그동안 다이애나의 건강 상태는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뇌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내 재판이 시작되었고 증인석에 선 다이애나는 남편이 자신을 공격하는 모습을 분명히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케빈의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알리바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접적인 증언과 손톱 밑에서 검출된 혈흔의 혈액형이 일치한다는 결정적 증거 앞에서 변호인의 반박은 설득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1980년 11월 케빈은 태아 살인 및 아내 폭행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았으며 결국 그는 1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베드룸 배셔는 몇 주 간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었는데 케빈이 수감된 후 터스틴에서는 더 이상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사람들은 케빈이 베드룸 배셔라고 확신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나서 다이애나는 즉시 케빈과의 이혼을 신청했고 케빈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는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위해 애썼지만 청력과 시력을 일부 잃었고 말하는 데에도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동안 케빈은 계속해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케빈은 태아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여러 차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Because five guys wanted to kill me one day because I was in prison for the death of a baby. 그는 3차례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위원회는 계속해서 그의 가석방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했고 케빈은 DNA 분석으로 사건 당시 남아있던 증거물과 자신의 DNA를 비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DNA 분석에는 비용이 들었고
그가 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청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6년 경찰은 베드룸 베셔가 저질렀던 일련의 사건들을 재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의 몸에서 채취한 정액 샘플이 실험실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범인의 DNA 프로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샘플들은 모두 제럴드 파커라는 한 남성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제럴드 파커는 터스틴에서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1980년 케빈이 체포되고 바로 며칠 후에 체포되었던 범죄자로 출소를 5주 앞두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케빈과 파커는 같은 군기지에서 복무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파커는 미니밴을 소유한 적이 있었으며 케빈은 경찰에게 한 흑인 남성이 아파트 근처에 미니밴을 세워두고 수상한 모습으로 서성이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형사들은 감옥에서 파커를 신문했고 처음에 그는 자신이 일련의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형사는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파커에게 군인으로서 어떻게 동료 군인이 당신의 죄를 뒤집어쓰게 하냐며 그를 추궁했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신문 끝에 그는 자신이 다이애나를 공격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파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1층 창문 너머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던 중 케빈과 다이애나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윽고 케빈이 문을 열고 집에서 나왔고 파커는 열려있던 문으로 집 안에 들어가 다이애나를 폭행했습니다. Okay, I rushed towards the bed with the weapon in my right hand, and I hit her in the head. She's still breathing, but she's laboring in her breath. Then I realized she was pregnant. I didn't know this. Then I pulled my pants down. I climbed on. 또한 그는 케빈과는 군기지에서 근무부서가 달라 서로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파커는 총 6건의 살인과 3건의 살인 미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케빈의 DNA 샘플을 분석한 결과 다이애나 사건에서 발견된 증거물과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케빈은 무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케빈은 16년간의 억울한 수감 생활 끝에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케빈이 석방된 후 캘리포니아주는 그에게 약 8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케빈이 무죄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는 여전히 케빈의 결백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는 그날 밤 케빈이 먼저 자신을 폭행한 후 떠났으며 그 후 파커가 집에 들어와 자신을 또다시 공격한 것이라며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I know what Kevin did, and I don't know what Parker did. I don't know what he did. I didn't see. 하지만 파커는 자신이 집에 침입했을 때 다이애나는 멀쩡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다이애나 가족은 케빈이 파커에게 범행을 사주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둔 채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케빈은 사건 당일 단순히 열쇠를 가지러 다시 집에 들어가기 귀찮아서 문을 잠그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때 문을 잠그지 않았던 자신을 지금도 탓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커는 1999년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형은 지금까지도 집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